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난잡한 며느리와 더 난잡했던 시어머니. 한 마을에 시집을 온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는 행동에 조심성이 없어 마을의 젊은 총각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 농담을 하며 붙잡고 장난을 하기도 했지요. 게다가 건넌 마을에 사는 김씨 총각과는 특히 깊은 관계를 맺어 서로 어울려 놀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그 김씨 총각이 와서 난잡하게 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그만 들키고 말았지요. 이때 총각은 재빨리 달아났지만 시어머니는 난잡하게 노는 며느리를 보고서 화를 내며 붙잡고 앉아 꾸짖었습니다. 너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으로 남편 몰래 총각과 추잡한 행동을 하며 놀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내 남편에게 일러서 엄한 벌을 받게 해야겠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 아들에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며 며느리를 붙잡고 김씨 총각과의 일을 들추면서 아들에게 얘기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어머니는 정작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며느리를 위협하니 신부는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 밥맛이 떨어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루는 또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김씨 총각을 거론하며 야단을 쳐놓고는 친척 집에 일이 있어 나갔습니다. 이에 신부가 근심 어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마침 이웃에 사는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새댁은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에 쌓여 울고 있는고? 제가 어느 날 건넌 마을 김씨 총각과 좀 난잡하게 놀다가 그만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날마다 그 일을 들먹이면서 남편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하며 꾸짖으니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워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파는 두 손을 들어 내저으며 크게 한바탕 웃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이거 새댁 잘 들어요. 새댁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건넌 마을 김풍언이란 자와 바람이 나서 틈만 나면 함께 어울려 옷을 벗고 속살을 맞대 그 장난질을 하며 놀았다오. 결국 그 난잡한 행동은 온 동네에 알려졌고 마침내 강산을 해친 죄를 물어 조리돌림을 당했지. 곧 한아름이나 되는 큰 북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돌아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니까. 그래놓고 무슨 누구를 난잡하다고 책망을 해. 세대, 시어머니가 또다시 그 일로 꾸중하거든 이 말을 한번 꺼내보구려. 이 이야기를 듣고 새댁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또다시 시어머니가 김씨 총각을 들추며 꾸짖기에 신부는 어제 노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저보다 더 심하게 바람을 피우시고 왜 날마다 저의 일을 들추시며 나무라십니까? 뭐라고?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느냐?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어머니는 옛날에 김풍언이란 분과 밤낮으로 만나 옷을 벗고 난잡한 행동을 하다 발각되어
큰 북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돌아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던데요? 그런데 왜 저만 자꾸 꾸짖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얘야, 누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크게 부풀려 말했단 말이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줬구나. 그 당시 나는 큰 북이 아니라 작은 누룩덩이만한 속옷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을 들고 새 동네가 아니라 겨우 2동네 반을 돌고 왔는데 누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부풀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해라. 이렇게 시어머니는 말했지만 이후로는 며느리에게 꾸중 한 번 하지 않고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정실 부인이 된 기생. 성종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이름난 재상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안도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사람들이 강가나 산 허리의 누대에서 구경하는 경치와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풍악을 울리는 성대한 놀이 또한 팔도에서 으뜸이었지요. 풍류를 즐기는 호사객이나 벼슬하는 재주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생의 웃음에 빠져 3년을 머무른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곳 평안도의 기적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예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자란인데 옥소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12살에 타고난 자태가 어여쁜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에까지 빼어난 솜씨를 갖춘 데다 재주와 학식이 영민해 시까지 잘 지으니 이미 평안도 일대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날리고 있었지요. 한편 관찰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역시 12살로 눈과 눈썹이 그림 같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경사에 통달하고 부르는 대로 바로바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데다 시를 짓는 재능까지 갖춰 붓을 들기만 하면 시 한 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지요. 관찰사에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 재주까지 남달라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찰사가 마침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추영당에서 손님들과 술자리를 벌여놓고 기녀를 불러 풍악을 화려하게 베풀었지요. 술이 거나해지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퍼지자 관찰사가 아들에게 일어나 춤을 추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행수 기녀를 불러 젊은 기녀 중 하나를 골라 아들과 함께 춤을 추도록 하였지요. 잔치마당의 흥을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기녀들과 관아의 사람들 모두 자란이 어여쁘고 재주까지 뛰어나므로 도련님의 상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나이도 같아 함께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지요. 곧 한 쌍의 절묘한 춤사위가 여린 버들처럼 감돌고 가볍게 나는 제비처럼 어울러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들 그 모습에 놀라고 감탄했지요. 관찰사도 크게 기뻐하며 자란을 불러 술상 앞에 앉히고 요리를 들게 하고는 비단 따위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자란에게 아들 시중을 들게 하였지요. 이때부터 자란은 관찰사의 아들에게 차를 내오고 먹을 갈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관찰사 아들 주위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장난치며 놀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얽힌 사랑의 실타래는 중국의 전기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정생과 이와 장난과 애행의 사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관찰사는 임기를 마쳤으나 조정에서 그가 평안도를 잘 다스렸다고 하여 그 자리를 다시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6년 동안이나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지자 관찰사와 그 부인은 아들이 자랑과 차마 이별하지 못하고 한스러워할까봐 무척이나 염려되었습니다. 자란을 두고 가자니 아들이 상사병에 걸릴까 염려가 되고 데리고 가자니 아들이 장가를 들지 않는 터라 앞길에 방해가 될까 걱정이 되었지요. 이러기도 저러기도 곤란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관찰사가 이건 아들놈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소 하고는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아비라 해도 자식더러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너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이미 정이 돈독해 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내가 그 애와 함께 지냈다간 앞으로 혼인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가 되는구나.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법. 내가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자란 때문에 사소한 해로움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내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속내를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보구라. 그러자 아들이 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저 하찮은 기생과 헤어지기 아쉬워 상사병에 걸려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제가 비록 한때 눈이 멀어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사옵니다. 어찌 계집 따위에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관찰사와 부인은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행은 자란을 평안도에 남겨두고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란은 눈물을 삼키느라 목이 메어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관찰사의 아들 생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이를 지켜본 가명안의 하인과 비장들은 생의 남다른 의연함에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생과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가 5, 6년이고 그동안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던 데다 생이별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쉽사리 떠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관찰사는 대사원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얼굴에 그 심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그 무렵 감식과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동무 두색과 함께 절로 들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생도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어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습니다. 자란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았지요. 동이 트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생은 절을 나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털모자에다 해진 명주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로 길을 나선 생은 10열리도 못 가 발이 부어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지요. 생은 어느 총가에 들어가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꿔 신고 쓰고 있던 털모자 대신 옆이 찢어져 다 해진 페랭이를 얻어 썼습니다. 가는 길에 구걸도 하였으나 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막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였지만 밤새도록 추위에 떨기 일쑤였지요. 생은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기름진 밥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자라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문 밖으로 몇 걸음 나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천리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비틀거리다 엎어지기도 하고 기어서라도 가려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옷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검고 수척해져 거의 귀신과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이렇듯 험한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걸으니 한 달 남짓 만에 비로소 평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생은 곧장 자란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자란은 보이지 않고 자란의 어미 혼자 있을 뿐이었지요. 자란의 어미는 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은 앞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정 관찰사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리길을 걸어서 왔는데 어디에 갔기에 보이지 않는 겐가? 자란의 어미는 생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새로 오신 관찰사의 자제께 사랑을 입어 밤낮 없이 산속의 정자에서 함께 머물고 있지 뭡니까? 그분은 우리 애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시라도 허락하지 않아 집에 오지 못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 됐습니다. 자란의 어미는 먼 곳만 바라볼 뿐 맞아들여 대접할 의사가 통 없어 보였습니다. 생은 자란이 보고 싶어 이렇게 왔건만 자란은 만날 수도 없고 그 어미한테는 면박만 당하는구나. 이리 되면 어디가 쉴 곳조차 없으니 진퇴양난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할 즈음 문득 아버지가 그곳 가명에 있을 때 구시라치였던 아무개를 떠올렸습니다. 그자는 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지어 곧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는데 생이 홀로 그를 불쌍히 여겨 혼정신성하는 틈틈이 아버지께 그를 구해달라 간청하였고
결국은 관찰사가 아들의 말을 받아들여 그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생은 이 구시라치가 죽다 살아난 은혜를 입은 만큼 자신이 가면 며칠 동안 머무는 것쯤이야 어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생은 자란의 집에서 나와 구시라치의 집을 찾아갔으나 구시라치마저 처음에는 생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구시라치는 생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나서야 눈을 휘둥그레 뜨며 얼른 몇 시였지요. 대청마루를 깨끗하게 치워 그곳에 묵도록 하고 밥과 반찬도 풍성하게 장만하여 올렸습니다. 생은 그곳에서 며칠을 묵으며 구시라치와 함께 자란을 만나볼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윽고 구시라치가 넌지시 제안하였지요. 조용히 둘만 만나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어 보입니다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야 제가 꾀를 내어 보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과연 이 꾀를 따를 수 있겠는지요? 생은 구시라치에게 어떤 계책인지 물었습니다. 얼마 전 눈이 내린 뒤라 곧 가명에서 눈을 쓰는 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을에 성한 백성들이 부담하여 왔는데 소인이 마침 이 일의 책임을 맡고 있습지요. 도련님께서는 부역하는 인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산속의 정자에서 비를 들고 눈을 쓸고 계십시오. 자란이 그곳에 있을 테니 아마도 얼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으로선 별다른 방도가 없사옵니다. 생은 이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다른 일꾼들과 함께 산속의 정자로 가서 비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관찰사의 자제가 창을 열었고 그 옆으로 자란도 있었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다들 건장하여 기운차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생은 비를 다루는 것이 서툴러 어설프게 보였습니다. 관찰사의 자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는 자란을 불러 그 꼬락서니를 보게 하였지요. 부름을 받은 자란이 나오자 생은 털로 짠 모자를 젖히며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란을 쳐다보았습니다. 자란도 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은 아쉽고 서글픈 마음을 아는 채 구시라치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자란은 평소 총명하고 지혜운지라 생을 흘기 보고도 그가 예전의 도련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자란이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눈물만 떨구자 관찰사의 자제가 의아해하며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두세 번 애써 묻자 비로소 말문을 열었습니다. 첩이 천한 몸인데도 사랑해 주셔서 밤에는 같이 비단 이불을 덮고 낮에는 진수성찬을 함께 들며 저를 잠시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난 지가 이미 몇 달이 되었지요. 이런 부귀와 영화는 첩에게는 다시 없는 것이니 어찌 한턱이라도 원망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다만 첩의 집은 가난한 데다 늙은 어미만 계시옵니다. 매양 아버님의 제삿 날이면 제가 집에 있을 때야 구걸을 하든 빌리든 간에 몇 그릇의 음식이라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옵니다. 마침 내일이 아버님의 제삿 날이 온데 늙은 어미만 홀로 계신지라 제밥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리라 짐작되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미치고 보니 슬픈 나머지 절로 눈물이 나는군요.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관찰사의 자제는 자란에 푹 빠진 지 이미 오래된 터라 자란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해하면서 자란을 위로했지요. 정말 그랬단 말이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관찰사의 자제는 즉시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란에게 주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자란은 헐레벌떡 집으로 내달려 생을 찾아보았지요. 그러나 생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 관찰사 댁 도련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틀림없이 우리 집에 묵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니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도련님께서 정녕 너를 만나고자 걸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더구나.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관아에 들어가 있어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스스로 발길을 돌리더구나. 그 양반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을 들은 자라는 소리내어 울면서 어머니를 탓하였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니거늘 어머니가 그리하시다니요. 동갑내기인 저와 도련님이 12살 때 수연에서 함께 춤을 추던 날 모두들 제가 도련님의 짝이 된다고 하였지요. 비록 남을 통해서 인연이 되긴 했지만 이는 실로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랍니다. 이것이 제가 도련님을 저버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지요. 그날부터 하루도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다 자라서는 마침내 은밀한 정을 나누게 되었지요. 또 정 관찰사님께서 저를 도련님의 배필로 생각하시어 미천하다고 멀리한 적이 없으셨지요. 저를 위로하며 어루만져준 깊은 마음과 후하게 내려준 그 은덕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련님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지요. 더구나 도련님은 귀한 몸인데도 낭패를 보면서 이 미천한 저를 찾아왔으니 제가 해야 할 도리가 있거늘 어머니께선 어찌 그리도 야멸치게 대했단 말입니까? 자라는 한참 동안을 목 놓아 울다가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더니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이 성 안에 도련님이 따로 거처할 만한 곳이 없을 테니 필시 아무개 구시라치 집에 갔을 거야. 생각이 이에 미치자 자라는 바로 일어나 그 구시라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생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자라는 자기 집으로 생을 데리고 가서 푸짐한 술상을 차려 올렸지요. 밤이 되자 자란이 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몰래 달아나기로 했습니다. 자라는 옷상자에서 비단으로 수놓은 옷가지를 꺼내 속의 솜을 다 빼냈습니다. 또한 폐물 등 가벼운 금부치를 보자기 2개에 나누어 쌓아두었지요.
어머니가 깊이 잠든 밤을 든다 두 사람은 짐을 함께 짊어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깊은 산속을 돌아 한 촌민의 집에서 기식하며 지냈지요. 처음에는 남의 품팔이를 하게 되었는데 생은 허드렛 일에 서툴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라니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좋아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지요. 자라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길쌈과 바느질을 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 팔아 생을 뒷바라지하였습니다. 그 덕에 생은 옷가지야 생활용품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었지요. 그녀는 또 이웃들에게도 처신을 잘하여 인심을 얻었습니다. 이웃들은 새로 흘러들어온 이들의 빈궁한 처지를 보고 모두 안쓰러워하며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편안한 거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애초 생과 절에서 공부하던 동무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이 보이지 않자 크게 놀라 즉시 그곳 스님들과 함께 사방을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의 집에 이 사실을 알리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종들을 모두 불어 주위 수십 리를 샅샅이 찾았으나 결국 생의 종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구 동성으로 여우한테 홀려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나운 호랑이한테 물려 밥이 되고 말았을 게야 라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초혼을 하고 시신 없이 묘까지 서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 관찰사의 자제는 자란이 종적을 감추자 가명의 아전들을 시켜 그 어미와 친족을 잡아 가두고 자란의 소식을 수소문하였지요. 그러나 달이 넘도록 찾지 못하자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란은 생과 거처를 마련하여 안정을 찾은 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양반댁 독자로 저 같은 기생에게 홀려 부모도 저버리고 이런 궁벽한 산골로 도망하여 숨어 지내니 집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아실 리 없고 불효가 막심하옵니다. 행동을 조신하게 하여 어리석은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이옵니다. 이곳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늙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한 뻔뻔스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난군께서는 장차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가요? 생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나도 이를 걱정하고 있었소.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마땅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을 뿐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옛날의 허물을 일부 덮고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요. 위로는 어버이를 다시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세상에 다시 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혹 난군께서 제 생각에 따를 의향이 있으신가요? 생은 바싹 다가앉으며 어떤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에 합격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이랍니다. 굳이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난군께서는 이해하시겠지요. 생은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세운 방도가 참으로 지극하구려. 그런데 어디서 책을 얻어 읽는단 말이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자라는 주위의 이웃에 이야기하여 값을 따지지 않고 책을 구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궁벽한 산촌이라 한참이 지나도록
책을 구입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상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이 책을 벽에 바르기 위해 사려 하자 자란이 그것을 얻어 생에게 보여주었지요. 우리나라 근래의 표와 전을 과제로 엮은 책인데 글씨가 깨알 같았습니다. 크기는 환대만 하고 적혀있는 시는 거의 수천 수나 되었지요. 생은 이 책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겠어. 자라는 즉시 책을 사서 생에게 주었습니다. 생은 그 책을 쉴 새 없이 외웠지요. 밤이면 등잔불을 밝힌 채 책을 읽고 자라는 그 옆에서 물레를 돌려가며 시를 켜는 등 둘은 등잔불을 나눠 쓰며 각자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생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면 자라는 버럭 화를 내고 핀잔을 주며 과거 공부를 독려했지요. 이렇게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생은 평소 글재주가 뛰어난 데다 점차 문장이 나아지자 시상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었다 하면 한 편의 작품이 금방 완성되었는데 문장이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곱고 아름다워 과거를 보면 당장 붙을 솜씨였지요. 이때 나라에서 알성시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자라는 여행 채비를 단단히 한 뒤 생에게 과거를 보러 떠나라고 했습니다. 생은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성균관의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친히 행차하여 시험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제목을 받은 생은 생각이 샘솟듯 떠올라 일필휘주로 써내고 나왔지요. 과거 시험이 끝나고 임금은 어전에서 급제자의 명단을 뜯어보게 하였는데 생이 정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때 생의 아버지는 이조 판서로 임금이 앉은 자리 앞에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조 판서를 불러 물었지요.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헌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그러면서 과거 시험 답안지를 꺼내 이조 판서에게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생의 아버지는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지요. 전하, 이놈은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3년 전에 동무들과 함께 절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만 종적을 감추어 끝내 찾을 수 없었나이다. 필시 맹수에게 물려 죽었겠거니 여겨 절 뒤편에다 거짓으로 묘를 쓰고 이미 장사까지 마쳤나이다. 신에게 다른 자식은 없고 오직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났사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은 뒤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답안지를 보니 과연 제 자식의 글씨가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대사헌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사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라 여겨 곧 생을 불러들였습니다. 생은 홍패가 내려지기 전이라 유생의 복장 그대로 들어와 임금을 뵙게 되었지요. 이날 임금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빛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절에서 무슨 연유로 내려왔고 3년 동안 어느 곳에서 머물렀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생은 머리를 숙이고 아뢰었지요. 신은 면목이 없사옵니다. 부모를 저버리고 도망을 쳤으니 인륜의 죄를 지었사옵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무거운 죄를 내리옵소서. 임금과 부모 앞에선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과인은 너를 벌주지 않을 것이니라. 숨기지 말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아뢰거라. 이에 생은 전후 일어났던 사실과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아뢰었지요. 주위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며 들었고 임금도 여러 번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조 판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경의 아들이 지금 잘못을 뇌치고 과업에 힘써 이름을 신료들의 명부에 올리고 조정에서 서게 되었소. 자고로 남자가 젊었을 때 잠시 여색에 빠지는 일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니 이제 지난 날의 죄는 다 용서하고 이를 계기로 훗날 큰 사람이 되도록 독려해 주기 바라오. 자랑과 함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일도 기이하고 또한 자란히 방도를 마련하여 지난 날의 잘못을 보충하고자 생에게 책을 사주어 과거 시험을 힘쓰도록 했으니 그 뜻이 매우 가득하오. 광기라고 해서 천하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오. 이 아이에게 따로 아내를 얻어줄 것 없이 자란을 정실 부인으로 삼도록 하시오. 과인은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청현직에 오르도록 조처할 것이오. 그러고는 이어서 방을 내렸습니다. 생의 아버지는 임금님 앞에서 잃었던 아들을 찾고 머리엔 개수나무 꽃을 꽂은 채로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며 놀라움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생의 부모는 임금이 명한 대로 가마를 준비하여 자란을 맞이해 와서는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고 생의 정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후 생은 벼슬이 정승까지 올랐고 이들 부부는 백년해로 하였습니다. 자식은 둘을 낳았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영화를 누렸습니다. 생의 집에서 자란을 데려오던 날 생은 정원급제를 이유로 바로 충육하여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습니다. 자란은 좌랑의 아내로서 가마를 타고 상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평안도 맹산 사람들은 그녀가 살던 마을을 좌랑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